동기, 결과. 특검의 수사 논리가 왜 조직도상 성립할 수 없는지, 그 명단은 실제로 어디로 흘러갔고 누가 진짜 수신자였는지, 그리고 이 프레임이 굳으면 앞으로 폭로할 사람이 남아 있겠는지. 지금부터 드릴 얘기 중에 딱 하나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국정원 1차장은 해외와 대북 담당이에요. 안보위의 세력 명단은 2차장 라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직도 한 줄이 이 사건 전체를 뒤집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익제보자 수사가 아닙니다. 명단 최종 수신자를 감추기 위한 프레임 이동입니다. 지상파 리포트만 봐서는 이게 그냥 국정원 수사 확대로 보여요. 정무직 6명 입건, 조태용 전 원장부터 홍장원 전 1차장까지 다 같이 묶어놓는 이 그림, 편해 보이죠? 근데 국정원 조직도 하나만 뜯어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류 매체가 정무직 6명이라고 다 묶어서 처리하는 이 프레임, 여기서 벌써 첫 번째 왜곡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 6명이 한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전제 자체가 국정원 내부 구조랑 안 맞거든요. 이건 지상파 브리핑 그대로 받아 쓴 사람들이 절대 안 짚어주는 부분이에요. 세 층으로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특검의 지금 수사 논리는 왜 조직도상 어렵냐. 두 번째, 안보위의 세력 명단은 실제로 누구 손에 들어갔냐. 세 번째, 이 그림이 굳어지면 앞으로 누가 다시 폭로하겠냐. 이 순서로 갑니다. 먼저 표면층부터 보시죠. 지금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그림은 이겁니다. 홍장원 1차장이 국정원 2차장 산하 현안 TF에서 만들어진 안보위의 세력 명단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넘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 당일 밤 여인영이 홍장원한테 전화로 불러줬다는 그 체포조 명단 14명이 사실은 홍장원 본인이 만든 명단이라는 거죠. 한번 되짚어 보세요. 그럼 홍장원은 자기가 만든 명단으로 국회에 뛰어가서 폭로한 셈입니다. 저 나쁜 놈이니 저 잡아 넣어주세요라고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조른 셈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팩트 관계에서도 이 시나리오는 이미 무너집니다. 여인영 휴대전화 메모에 14명 이름이 기재된 시점이 2024년 11월 9일이에요.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수사기관에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여인형에게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들의 명단을 알려줬다고. 그러니까 여인형 메모의 실제 출처는 이미 김용현이라는 게 확인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게 하나 더 있어요. 안보위 해세력 명단에는 최재형 목사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형 휴대전화 메모의 14명 중에서 딱 최재형 목사만 빠져 있어요. 두 명단이 같은 곳에서 나왔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나왔다는 결정적 증거가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인형 본인이 검찰 조사에서 뭐라고 했냐. 체포조 운영 사실 자체는 부인했지만 14명 명단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홍장원에게 이 명단의 인물들을 위치 추적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2025년 4월 4일 윤석열 파면 선고문에서 홍장원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미 사법적으로 정리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은 이 사법적 결론과 정반대 방향으로 홍장원을 몰고 있어요. 그럼 특검이 그냥 수사 전문성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냐?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요. 사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수사 방향은 무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능이 어느 쪽에는 불편하고 어느 쪽에는 편리한지 이걸 따져봐야 그림이 정리되거든요. 청개구리 모두 가동 중이네요. 증거가 반대 방향을 가리키면은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이건 헛발질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편을 향해서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실제 명단은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여기가 두 번째 층입니다. 현안 TF가 만들어진 시점이 2023년 11월입니다. 홍장원이 국정원장 직무대리를 하던 시절이에요. 위치는 국정원 2차장 산하안보조사국. 과거에 대공수사국이었다가 국정원법이 개정되면서 안보조사국으로 이름이 바뀐 부서입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홍장원은 직무대리 마치고 1차장으로 정식 임명된 다음부터는 2차장 산하 업무에 관여를 못해요. 국정원이 어떤 조직이냐? 1차장, 2차장, 3차장 사이에 칸막이가 굉장히 높은 조직입니다. 해외 파트가 대북 파트를 모르고 대공 파트가 안보조사 파트를 몰라요.
평소에 정보 공유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게 국정원 조직 문화의 기본이에요. 명단이 어떻게 굴러갔는지 종합특검 브리핑과 오혁진 기자 취재를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2024년 초부터 안보위의 세력 명단이 작성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최재형 목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그리고 김민석 전 총리의 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이런 민간인 이름들이 들어갑니다. 수백 명 규모예요. 정상적인 보고 라인이면 담당 부서장을 거쳐 2차장에게 가고 2차장에서 국정원장으로 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명단이 어디로 갔냐? 국정원장이 아니라 안보실로 넘어갑니다. 최종 수신자는 김태호 전 안보실 1차장이었다는 게 현안 TF 책임관급 간부 진술로 확인됐어요. 홍장원이 이 경로를 상세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오혁진 기자 취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김태호 전 차장이 이 명단을 받아서 뭘 했냐?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실의 미스터리로 알려졌던 조직이에요. 여기로 넘겨서 분석을 시켰습니다. 이 정보 현안 대응팀에는 정보사 인간정보 특기 출신, 그러니까 강원도 속초 북파공작부대 특수대대장까지 지냈던 오모 중령이 있었고 국정원 2급 단장, 4급 요원까지 3명이 핵심 축으로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뭘 시켰냐? 이 명단을 대북 공작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안보실에 정기 보고를 올렸어요. 원래 이런 방식의 보고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명단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김남우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이 사람은 지금 내란 부하 수행 혐의로 특검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뭘 했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할 국정원 중견 간부 2명을 선발했어요. 이 안보조사 담당 부서는 원래 대공수사권을 행사하던 부서인데 국정원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사라진 부서입니다. 그런데 계엄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통해 다시 대공수사권을 살려낼 수 있을지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에 보고할 보고서까지 준비했어요. 그 그림이 이제 조금 그려지십니까? 여기 또 하나가 있어요. 계엄 다음날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지시로 국정원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주한 미국 CIA 이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들입니다.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문건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였어요. 이 문건은 계엄 다음날 오전 국가안보실에서 국정원으로 전달됐다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안보실에서 만든 문건이 국정원을 거쳐 CIA로 흘러가는 라인이 그날 굴러갔다는 얘기예요. 최근에는 국정원 인사기획관까지 내란 관련 혐의로 입건되고 보직 해제됐습니다. 국정원 조직 전반에서 계엄 동조 라인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국면인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이 법적으로 폐지된 게 2017년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 수백 명짜리 반국가세력 명단이 나옵니다. 7년 동안 잘 잊고 있다가 갑자기 부활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름만 바꿔서 계속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 조직도 지상파 브리핑에서 한 번이라도 그림으로 보여준 적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리면 답이 나오니까요. 12 대자비 보고 있는 셈이에요. 그때도 명단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실행이 있었거든요. 이게 정상입니까? 국내 정보 수집이 폐지된 조직이 대통령실 요청 대비용으로 민간인 수백 명 명단을 관리하고 정보사 공작 특기 출신이 대북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폐지된 대공수사권까지 다시 살려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게, 그리고 그 최종 수신자가 안보실 1차장이었다는 게, 이 그림 전체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2월 계엄 직전까지 굴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기 전에 홍장원이 그날 정확히 뭘 했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이거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뒤가 안 맞아요. 홍장원 보좌관이 올해 3월에 법정 증언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50쪽이 넘어요. 이 녹취록에 이 사건의 시간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시작이 이겁니다. 2024년 12월 4일. 그러니까 계엄 다음 날 홍장원은 중국 출장이 예정돼 있었어요. 계엄에 사전 가담을 했다면 이 스케줄이 있을 수가 없죠. 중국 출장은 보안폰 반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홍장원은 12월 3일 저녁에
자기 비와폰 2대를 보좌관에게 미리 맡긴 상태였어요. 윤석열 첫 전화가 들어옵니다. 비와폰으로. 그런데 이 폰이 홍장원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보좌관 손에 있었죠. 보좌관은 홍장원에게 대통령이 지금 통화 원한다는 걸 보고합니다. 그 다음에야 홍장원과 윤석열의 첫 통화가 성립돼요. 여기서 나온 지시가 그 유명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여인형 통화. 여인형이 체포조 명단 14명을 불러줍니다. 홍장원이 즉석에서 메모를 씁니다. 이게 1차 메모예요. 근데 홍장원 글씨가 지렁이 글씨라고 하죠. 악필이에요. 이걸로는 나중에 뭐가 뭔지 알아보기 힘드니까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킵니다. 이게 2차 메모입니다. 다음날 12월 4일 오후 4시경에 다시 복귀해서 3차 메모를 만들어요. 이후 12월 11일 검찰 조사 직전 홍장원 본인이 3차 메모에 가피를 합니다. 파란 글자는 보좌관이 쓴 거고 검은 글자가 홍장원이 쓴 거예요. 이 3차 메모가 지금 법원 증거로 채택된 그 메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팩트가 하나 더 나옵니다. 잘려서 홧김에 폭로했다는 프레임이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12월 5일 오후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한테 너 나가란다 라고 통보합니다. 홍장원은 짐을 다 쌌어요. 그런데 다음 날 12월 6일 오전에 국정원장이 다시 호출해서 야, 또 나가지 말란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아있으라는 신호를 받은 겁니다. 여기서 홍장원이 뭐라고 했냐? 이건 안 되겠다. 국회와 국민에게 알려야겠다. 부하 직원들 모아놓고 이렇게 통보한 다음에 그 길로 국회 정보위원회 자진 출석해서 윤석열의 체포 지시를 폭로합니다. 국정원이 어떤 조직이에요? 군대 같은 상명하복 조직입니다. 그 조직 문화에서 남아있으라는 신호를 받은 사람이 자기 발로 걸어나가서 폭로한 거예요. 별주부전 토끼간 빼러가는 그 길이네요. 곧 큰일 날 사람한테 괜찮아 남아있으라고 해놓고 자기 발로 국회에 걸어 들어간 사람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웃긴 게 하나 있어요. 다음날 중국 출장짐 싸는 사람이 그날 밤 계엄 모의를 함께 했다는 시나리오예요. 여권 챙기면서 내란 챙기는 멀티태스킹, 이 정도면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갈 게 있어요. 조태용과 윤석열이 홍장원한테 왜 그날 전화했는지에 대한 힌트가 이미 있습니다. 2023년 자승스님 입적 당시에 조태용 안보실장이 국정원장 직무대행이던 홍장원에게 뭐라고 지시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대공 혐의점을 의심하고 있으니 국정원 요원들을 대거 투입하라. 이 지시로 그날 밤 국정원 요원 수십 명이 한꺼번에 동원되는 일이 있었어요. 홍장원 본인이 방송에서 밝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엄밤 윤석열이 홍장원한테 전화한 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렇게 국정원을 사적으로 동원할 때 이 번호부터 눌러본 이력이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그날 아침 남아있으라는 신호에 순응했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2.3 서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도, 방첩사가 정치인 신병 확보를 시도했다는 증거도, 여인형 명단이 뭘 의미하는지도 전부 부인됐을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 전체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명단의 최종 수신자를 감추려면 그 명단을 폭로한 사람이 그 명단을 만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림이 반대로 그려져야 하거든요. 이건 수사의 실패가 아닙니다. 수사의 설계예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죠. 처음에 제가 물었죠. 왜 그 메모를 쓴 사람이 지금 피의자석에 앉아 있느냐? 답은 하나예요. 그 메모가 지목한 최종 수신자가 사라져야 하니까 그 메모의 작성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리스트 수신자가 리스트 폭로자가 되는 그림이 완성되면 원래 수신자였던 사람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립니다. 이건 개인적 관찰이 아니에요. 홍장원 본인이 이미 지난해 폭로 직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폭로 이후 저는 현재 수사 중인 내란죄의 핵심 증인인데 제 입을 막으려는 것이다. 해병대 박정훈 대령 사건이 떠올랐다고. 이 문법, 폭로자를 다시 표적으로 돌리는 이 문법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박정훈 대령도 최해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 했다가 항명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폭로한 사람을 피고인석에 앉히는 이 그림,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홍장원 한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노상원 폭탄조끼 제보자도 지금 압수수색을 받고 수사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12.3내란의 실체를 밖으로 흘려보낸 제보자들이 하나씩 수사 대상으로 돌려 세워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란의 그림은 훨씬 더 흐릿했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쯤 없었던 일로 정리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켜줘야 할 정치권이 지금 어디에 눈이가 있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 그림이 굳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번에 또 이런 순간이 왔을 때 어떤 국정원 간부가 자기 커리어 걸고 국회로 걸어 들어가겠어요. 목숨 걸고 폭로한 선배가 어떻게 됐는지 다들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방첩사 대령이 자기 부하들 앞에서 상관 명령이 위법하다고 말하겠어요. 다음 위기 때 안에서 창문 열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홍장원이 사라지면 다음 내란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답답한 얘기 하나가 이어집니다. 이 사안에 힘을 실어야 할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요. 8월 17일 전당대회.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3파전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주 의원 한 분 정도만 이 홍장원 사안에 목소리를 유지하고 있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사관학교 통폐합 논란에 방위병 복무 논란까지 다른 이슈들로 여력이 없습니다. 박선원, 김민석 두 분은 지금 당권에서 뛰어드셨어요. 박선원 최고위원 후보, 이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홍장원이 폭로 직후 3차 메모 촬영본을 카톡으로 직접 보낸 그 박선원 의원이에요. 이 사안의 초입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지금 최고위원 선거에 나가 계신 겁니다. 그리고 김민석 전 총리는 본인의 형이 그 안보위의 세력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당사자예요. 이 정도로 이 사안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지금 전당대회 이슈에 눈길이가 있는 겁니다. 이걸 그냥 민주당이 우선순위를 못 잡는다라고 정리하면 절반만 본 겁니다. 12.3 이후 자녀 세력이 노렸던 시간표가 뭔지 아세요? 정확히 이 전당대회 국면이에요. 여당이 내부 결정으로 분주할 때 이 사안을 조용히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 타이밍이 정말 우연일까요?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뭐가 안 굴러가고 있냐? 양평 고속도로 사안이 있어요. 수조 원짜리 노선이 김건희 일가 쪽으로 휘었다는 게 밝혀지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만들어준 자료로 백지화를 했다는 정황까지 나온 사안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꼭두각시였다는 자백에 가까운 얘기인데 원희룡 조사가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최은순의 공리 아파트 불법 사항도 공소시효 지났다는 얘기로 접히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김건희 관련 사안들이 답보 상태인 동안 홍장원한테는 세 번째 소환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균형입니까? 개미가 잡혀가는 동안 매미들은 여름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겨울이 안 오지 않아요. 결국 이 얘기는 한 사람의 수사 이슈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앞으로 이 나라에서 조직 안의 부정을 알게 된 사람이 밖으로 걸어 나올 인프라가 남을 것이냐 사라질 것이냐의 문제예요. 다음번 위기 때 안에서 창문 하나 열어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김태호 전 안보실 1차장, 안보위의 세력 명단의 최종 수신자로 지목된 이 인물, 특검이 언제 세 번째, 네 번째 소환을 할까요? 그리고 그 소환이 시작되는 시점이 전당대회가 끝난 후일지 아니면 그 전일지, 여러분 이 타이밍 하나만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이 타이밍이 이 사건의 성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정보 하나 남겨드립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공익제보자 실질적 보호 및 공정한 수사를 위한 제도 개선 청원이